반갑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지만 설마 제가 썰밤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고 사랑했던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첫 이별 상대는 누구였나요? 얼굴만 봐도 설레던 첫사랑, 새끼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 학교에서 하루 종일 붙어있던 단짝 친구. 세상에 무수한 헤어짐만큼이나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첫 이별 상대는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바닷일을 하던 선원이었는데요. 제가 6살이 되던 해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죠. 워낙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당시 기억은 흐릿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저 엄마가 울기에 멋모르고 따라 울었고요. 저를 불쌍하게 보는 문상객들의 품에 안겨 위로받았던 기억만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셨죠.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파는가 하면 남의 집 파출부 일도 하고요. 건물 청소부터 한밭집 설거지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셨네요. 자연스레 엄마의 고왔던 얼굴은 점점 거칠어지고 주름이 들어갔고요. 허리며 팔다리며 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됐죠. 엄마는 제 앞에서 결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잘하면 잘할수록 엄마의 희생은 제게 부채감을 심어줬죠. 밤마다 엄마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루빨리 어른이 돼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학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대학에 가서 돈과 시간을 허비하느니 바로 일자리를 구해 가게에 보탬이 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어요. 청구가, 그래도 네가 우리 김씨 가문의 하나뿐인 장손인데 대학은 가야지.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간다는데 어떻게 너만 안 가? 엄마도 참, 대학이 뭐 남들 간다고 다 따라가는 곳인가? 그냥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되는 거지. 난 바로 취업하고 싶어. 돈 때문에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뭘. 네 대학 등록금 정도는 충분히 모아뒀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거지. 그쯤 얘기하면 엄마도 제 뜻을 따라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웬걸, 한참을 침묵하던 엄마의 두 눈이 촉촉해지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제 앞에선 늘 강하고 의연한 모습만 보여주던 엄마였어요. 그런 엄마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다니 정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정구가, 엄마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네가 남들처럼 대학에 가서 친구들하고 추억도 쌓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남들 다 누리는 걸 내 자식만 못 누린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마. 대학까진 졸업하거라, 응?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더는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뒤늦게 진학반에 들어갔고요. 반벼락치기로 대학 입학시험을 치렀죠. 기왕 비싼 돈 들여가는 거 취업이 잘 되는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그쯤 여행 산업이 한창 뜨고 있을 때라 담임 선생님이 관광학과를 추천해 주셨어요. 운 좋게 인근 지역에서 나름 관광학과로 유명한 전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대학 생활은 즐거웠어요. 그저 고등학교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오니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더군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갔죠. 과도 제 적성에 맞았어요. 강의도 하나같이 흥미로웠고요. 현장 실습도 기대 이상이었죠. 수업 시간에 배우던 것들이 실제로 여행사나 관광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서 점점 이 분야가 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네요. 힘들었던 건 딱 하나. 통학거리 때문에 엄마와 떨어져 자취를 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엄마도 타지에 자식을 보내고 홀로 지내는 게 많이 불안했을 텐데 제 앞에선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어요. 그저 늘 제 대학 생활을 응원해 주셨죠. 매번 통화할 때마다 엄마는 잘 지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챙겨. 밥 거르지 말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알았지? 하고 당부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졸업이 코앞이었어요. 동기들 대부분이 여행사나 호텔 혹은 리조트로 취업 노선을 정했는데요. 저는 어쩌다 보니 관광 가이드로 일하게 됐어요. 방학 때 하던 알바가 2년이 돼 졸업하자마자 그 회사에서 저를 불러줬거든요. 이 관광 가이드라는 게 대부분 프리랜서라 벌이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 자체는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정도 연차가 찬 뒤로는 고향으로 내려가 크루즈 여행 전문 가이드로 활동했죠. 제 전문성도 키우고 엄마와 다시 같이 살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제가 크루즈에서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죽은 아버지처럼 저도 바다에서 사고를 당할까 두려우셨던 거죠. 하지만 엄마의 우려와 달리 바다는 늘 제게 좋은 일들만 선물해줬죠. 아내를 만난 것도 그중 하나였어요. 제가 가이드를 담당하게 된 승객 중 한 명이었는데요. 여행 내내 자꾸만 눈이 마주치고 대화가 이어지더군요. 대학 때도 몇 번 연애를 해봤지만 그렇게 마음 가는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던지 여행 마지막 날 먼저 제게 번호를 물어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크루즈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됐고요. 1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됐죠. 사실 아내는 제 주제는 맞지 않을 만큼 대단한 집안 아가씨였어요. 장인어른이 미국 유명 대학 교수라 어릴 때부터 쭉 해외살이를 했는데요. 성인이 되고 고국이 너무 그리워 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집도 잘 살아서 딱히 일 같은 것도 하지 않고요.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그림이나 피아노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며 지냈더군요. 어떻게 보면 저와는 정반대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엄마는 결혼 전부터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좋다고 하니 차마 반대하진 못하셨지만 아내가 집에 올 때마다 눈에 띄게 불편해하셨죠. 그리고 그건 결혼 후 한 집살이를 시작한 뒤로도 달라지지 않았네요. 아내가 한부모 가정인 저를 배려해준 덕분에 시작한 합가였는데요. 살갑게 구는 아내와 달리 엄마는 아내를 피하기 일쑤였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 매운탕 좋아한다고 하셨죠? 제가 텔레비전에서 조리법 보고 적어뒀어요.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아유, 됐다. 곱게 자란 아가씨가 무슨 부엌 일을 한다고. 저녁은 내가 차릴 테니까 넌 들어가서 네 할 일 하거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해버릇 해야죠. 그럼 어머님이 요리하실 때 옆에서 거들게요. 아이, 글쎄, 됐대도. 엄마는 아내에게 도통 쉽게 정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서운함을 느끼기엔 충분했죠. 여보, 어머님은 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 당신을 왜 마음에 안 들어해? 우리 엄마가 보기엔 강팍하고 무뚝뚝해 보여도 자기 사람한테는 얼마나 따뜻한데. 시간이 지나면 당신한테도 분명 마음의 문을 열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아내를 위로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꾸만 아내를 밀어내는 엄마한테 서운했죠.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없을 때 엄마에게 대놓고 물어봤네요.
엄마, 도대체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그 사람도 나름 노력하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거리를 두냐고. 엄마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왜 그렇게 정이 안 가는지. 좀 애살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하나? 하는 짓 보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가 못해. 그게 뭔 말이야?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 뺏겨서 서운해 그래? 글쎄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야, 우리 엄마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나 장가간 거 서운했나 보네? 왜 그래? 나한텐 그래도 엄마가 1순위인 거 알면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좀 예쁘게 봐줘. 나한텐 과분한 사람이란 거 엄마도 알잖아. 그래, 뭐 이제 한 식구인데 내가 잘해줘야지. 걱정 마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여자니까 모쪼록 서로 잘 지냈으면 했어요. 가운데서 잘 중재할 자신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 뜻과 달리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2세 문제였죠. 사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큰 상태였는데요. 알고 보니 거기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2박 3일로 예정돼 있던 가이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웬일로 잔뜩 성이 나 있었죠? 너 은희가 약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었니? 네? 약이라뇨? 당신 어디 아파? 저는 엄마 뒤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엄마가 다시 말했죠. 아프긴. 글쎄 은희 얘가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었지 뭐니? 내 이 방 청소하다 서랍에서 약이 한 무더기가 나왔어. 그런 것도 모르고 난 임신 안 된다고 걱정하면서 보약 지어다 먹일 생각을 했으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가 저 모르게 피임을 하고 있었다니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엄마는 다시 아내를 거칠게 몰아세웠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정국이도 나도 아이를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 알면서 남의 가문 대를 끊을 작정이었으면 대체 시집은 왜 온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전 그냥 너무 두려웠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저한테 대면대면하신데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떨지, 잘 못 키운다고 구박하진 않으실지, 육아 문제로 갈등이 생기진 않을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어요. 이 사람은 한 달에 반 이상은 바다에 있는데 꼼짝없이 저 혼자 어머님이랑 애를 상대해야 하잖아요. 뭐? 그럼 지금 네가 몰래 피임하던 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아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두려웠어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도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내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측은지심이 들더군요.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반려자였으니까요. 또 아내의 고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의뢰 다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그 부담감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이해해. 그래도 미리 말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한참의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울면서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여보. 나도 말하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알릴 생각은 없었는데. 괜찮아. 어쨌든 아이 문제는 우리 둘이서 좀 더 고민해보자. 그때 잠자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그걸 포기한다고? 엄마, 요즘 애들 안 낳고 사는 부부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이야 젊은이 둘이서 얼굴만 봐도 좋지만 늙어봐라.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못 사는 법이야. 일단 이 사람하고 다시 얘기해 볼게. 엄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아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서 참 난감하더군요. 어떡해 여보. 어머님 나한테 많이 화나셨나 봐. 안 그래도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괜찮아. 당신이 몰래 피임하고 있던 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신 거지.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이후 엄마는 아내에게 냉랭하기만 했어요. 뒤에서 몰래 음험하게 자신과 저를 속였다면서 도통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아내대로 집에 있는 게 가시방석이라 어쩔 줄 몰라 했죠. 제 직업 특성상 한 번 배를 타면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언제 돌아오냐며 제 귀가를 채근했네요. 여보, 이번엔 며칠이나 가? 설마 저번처럼 꼬박 일주일은 아니지? 저번엔 해외라서 그랬던 거고 이번엔 2박 3일 일정이라 금방 돌아올 거야. 아직도 엄마가 많이 불편해? 불편하다기보단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정을 안 주시니까. 당신이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도 좀 해봐. 아내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처럼 한참을 꾸물거렸어요. 그러다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그냥 따로 분가하면 안 돼? 뭐? 분가?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는 거 솔직히 많이 힘들어. 어머님도 아직 정정하시고 우리도 신혼다운 신혼을 못 즐겼는데 단 몇 년이라도 나가 살면 안 될까? 글쎄. 근데 결혼할 때도 내가 얘기했었잖아. 여보, 외아들이라서 엄마는 꼭 내가 모셔야 해. 제 말에 일순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누가 모시지 말제? 모시는 건 나중에 어머님 좀 더 나이 들고 아플 때여도 되잖아. 아내의 날카로운 반응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내 역시 당황했는지 다급하게 제 손을 잡고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요즘 어머님 때문에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당신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지면 안 되는 건데. 울먹거리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애써 감정을 추스른 채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분간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 했어. 얼른 나가봐, 늦겠다. 조심히 다녀와. 아내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배웅했어요. 일하러 나가는 발길이 어찌나 무겁던지 아내와 엄마, 제가 사랑하는 두 여자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네요. 승선에서도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제 고민은 의외로 쉽게 해결되고 말았어요.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웬일로 아내 기분이 몹시 좋아 보이더군요.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애기 낳자. 뭐? 당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럼 이런 말 설마 농담으로 하겠어? 갑자기 마음이 왜 바뀐 건데? 나 원래 좀 변덕스럽잖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자신 없었는데 일단 낳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무엇보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고. 그렇게라도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해야지. 확 달라진 아내의 태도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역시 제가 선택한 여자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나도 좋아서 애 갖자고 하는 건데. 이후 저희 부부는 임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어서 쉽게 애가 들어서진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컸는데요. 삼신할미가 제 편인 건지 몇 달 뒤에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내로부터 처음 그 사실을 전달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심하지만 눈물까지 찔끔 흘렸죠. 그토록 손주를 바라던 엄마 역시 기뻐하긴 마찬가지였네요. 은희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다 말하거라.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해. 네가 부모님이 다 해외에 계시니 날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고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얘기하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엄마는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불면 날아갈세라 주면 꺼질세라 조심스럽게 아내를 대했고요.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아무리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도 다 만들어줬네요. 급격하게 좋아진 고부 사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매개로 두 사람이 더 친해질 테고 그럼 이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약 2달 뒤 해외 크루즈 여행이 잡혀서 생각보다 오래 집을 떠나 있어야 했는데요. 일주일쯤 집을 비운 뒤 돌아오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아내의 유산 소식이었죠. 전화를 끊은 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아내가 수척해진 표정으로 병상에서 울고 있더군요. 여보, 방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튼튼이가 어떻게 됐다고? 미안해 여보. 나도 우리 튼튼이 지키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아내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역시 아내의 옆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내가 죄인이다 청구가. 옥상에서 빨래 걷고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래에 있던 새아가가 깔리면서 그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불운한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끔찍했죠. 아내는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역시 헤어나올 수 없는 상실감과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엄마는 엄마대로 죄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아내도 저도 엄마를 원망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셨던 거죠. 결국 어느 날 엄마가 짐을 챙기며 그러더군요. 정구가, 내가 여기 있어봐야 너랑 은희에게 짐 만들 것 같구나. 너희랑 좀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당분간 네 이모네 집에 가 있을게. 뭐? 갑자기 왜 그래 엄마? 그건 사고였잖아. 엄마 잘못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잖니. 생전 안 미끄러지던 그 계단에서 왜 하필이면 그때 미끄러졌던 건지. 난 무섭다 정구가. 은희가, 새아가가 내가 일부러 자기를 미워해서 그랬다고 생각할까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더군다나 자식 잃은 애인데 지금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겠어? 내가 많이 밉고 원망스러울 거다. 그게 당연해. 그러니 당분간 떨어져 있자꾸나. 이게 은희와 나 둘 모두를 위한 길이야. 제가 붙잡을 새도 없이 엄마는 조용히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저와 연락조차 하지 않으셨죠. 나중에 이모를 통해 들으니 이모네서도 오래 있지 않고요. 조카들 눈치가 보여서 따로 원룸을 얻어 거처를 옮겼다고 하더군요. 그런 엄마를 찾아가 돌아오라 얘기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아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도 없었네요. 엄마 말처럼 당분간은 떨어져 있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나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아내는 조금씩 충격에서 헤어나왔고요. 해외에 있는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는 것 같더니만 점점 얼굴이 밝아졌죠.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도 한시름 났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시 일상을 찾아가는 듯 보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더 끔찍한 절망의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계절이 3번 바뀐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관광 일정에 맞춰 크루즈에 올라탔는데요. 이틀 차에 비상 연락 시스템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늘 정정하던 엄마가 갑자기 위독이라니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일단 가까운 항구에 정박해 바로 병원에 연락을 다시 취했는데요. 웬걸 병원 관계자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이 조금 전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단 최대한 빨리 와주시죠.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건만 저를 맞이한 건 싸늘하게 식은 엄마의 죽음뿐이었네요. 익사사고였다고 하더군요. 바다에 빠져 의식 없는 엄마를 지나가던 고깃배가 발견하고 구해냈다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바다는커녕 얕은 물가에 가는 것도 좋아하는 엄마였어요.
그런 엄마가 혼자 바닷가에 왔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의사 역시 의아해하더군요. 그래도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분이니 수영을 못하시진 않을 텐데 저항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부딪힌 건지 머리 뒤에 큰 상처도 있고요. 여러모로 수상한 점이 많아서 아드님에게 연락하고 바로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아드님이 한국 들어오는 동안 수사가 시작된 것 같으니 경찰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럼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전 경찰이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은 죽음인 건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은 가뜩이나 충격에 빠져있던 저를 더욱더 공황 상태로 만들었어요. 한참이나 엄마의 죽음 앞에서 넋놓고 있었는데요. 옆에 같이 있던 이모가 뒤늦게 제 와이프를 찾더군요. 그러고 보니 정구가 네 처는? 네. 네. 집사람이요. 집사람도 불러야죠. 저는 뒤늦게 아내를 떠올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웬걸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 나오더군요. 잠시 장례를 미루고 집에 가봐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뜻밖의 인물이 절 찾아왔어요. 다름 아닌 경찰이었죠. 아마 의사가 제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경찰과 일단 엄마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나눴는데요. 이윽고 경찰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김정국 씨,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분이 실종됐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이어 아내의 실종이라니 너무나 당혹스럽더라고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죠. 그게 무슨... 와이프가 연락이 안 되는 건 맞는데요. 실종은 아닙니다. 집에 있을 거예요. 사실 어머님 시신이 발견된 후 저희가 계속 아내분 행방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도 그 어디에도 안 계세요. 이웃들도 며칠째 못 봤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설마 집사람도 뭔가 변을 당한 건... 공포를 닮은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휘감았어요. 제 낯빛이 창백하게 질리자 머뭇거리던 경찰이 이내 다시 입을 열더군요. 글쎄요. 그보다는 다른 쪽을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쪽이라뇨? 평소 고부 사이가 나쁘다든가 하진 않았습니까? 아내분이 지독한 시집살이 때문에 어머님한테 어떤 앙심을 품고 있었다든가. 어떤가요? 남편분한테도 자주 불만을 표시했나요? 그제야 경찰이 무슨 의심을 하는지 깨달았어요. 황당하다 못해 기분이 나쁘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집사람과 엄마는 평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 추측 몹시 불쾌하군요. 경찰에겐 딱 잡아댔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아내가 유산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불운한 사고였을 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일로 자기 시어머니를 해코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아내 또한 단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었고요. 괜히 사건 조사에 진전이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추리 마시고 저희 엄마 사고는 한 점 의혹 없이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열심히 찾아주시죠. 둘 사이엔 아무 연관점도 없으니까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 경찰도 실종 신고만 해두겠다고 하고는 꼬리를 내리더군요. 뒤늦게 정신을 수습하고 일단 엄마 장례부터 치렀어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었죠. 그 사이에도 아내의 실종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요. 저는 아내 역시 엄마와 마찬가지로 큰 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어찌저찌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마음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헛헛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잤는데요. 문득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전화벨이 울려 얼른 받았어요. 아내일까 해서 말이죠. 하지만 상대는 엄마가 새들어 살던 집 주인이었어요. 방을 정리해야 하니 빨리 짐을 빼달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엄마의 유품마저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엄마가 살던 집으로 향했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낡은 반지하 방이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을 엄마를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낡은 옷가지와 몇 안 되는 화장품, 책 몇 권, 초라한 엄마의 짐을 챙기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에이 씨발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려. 아 오빠 조용히 좀 해. 이러다 들키겠어. 두 남녀의 목소리에 저는 후다닥 옷장 안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낯선 침입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양아치 같은 남자가 먼저 들어서더니만 자기 뒤를 따라 들어오는 여자 허리를 끈적하게 쓰다듬더군요. 야, 우리 여기서 한판 할까? 오랜만에 실내 들어와서 그런가 갑자기 나 너무 하고 싶은데. 미쳤어? 짐승도 아니고 갑자기 웬 발정이야. 일단 돈부터 찾아. 남자의 등짝을 때리며 화내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그 얼굴, 다름 아닌 아내였으니까요. 제가 충격에 굳어있는 사이 남자가 투덜거리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 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더군요. 에이씨, 그 할망구가 돈을 따로 모아두고 있던 게 확실해? 그렇다니까. 은행은 못 믿는다고 장롱에 금고를 하나 넣어뒀더라고. 자기 죽으면 그때 물려주겠다면서 집 나갈 때 분명 같이 갖고 갔을 거야. 나 참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빼돌렸어야지. 말도 마. 그 할망구 집 귀신이었으니까 도무지 밖에 나가질 않아.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다고. 내가 같이 살 때 얼마나 숨 막혔는지 알아? 살아생전에 엄마는 돈을 전부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셨는데요. 그걸 아내가 알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뭡니까? 무엇보다 상간남과 함께 저희 엄마를 할망구라고 조롱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알지, 네가 얼마나 벼르고 벼렀었냐? 그 호구한테 분가하자고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혔다며? 그래서 네가 결국 유산 자작극까지 벌여서 쫓아낸 거 아니야. 의사 협박해가지고. 그 의사가 전에 나 불법으로 애 떼줬었잖아. 알고 보니까 그쪽으로 아주 유명한 의사더라고. 돈만 받으면 다 해주는.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거짓 임신 진단서 떼주더라. 나중에 유산했다는 증언도 해주고. 맞아요. 아내는 임신한 적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저 저희 엄마를 쫓아낼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 연극을 펼친 거였죠. 아내가 친구가 일한다는 산부인과만 고집했던 것도, 항상 제가 배를 타고 있을 때만 검진 날짜를 잡았던 것도 그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제가 충격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아내는 멋모르고 계속해서 엄마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그동안 제 앞에선 결코 보여주지 않던 적나라한 아내의 진심이었죠. 내가 그 할망구 쫓아내려고 옥상 계단에서 죽어라 비누칠했던 걸 생각하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리네. 내가 잠깐 눈에 뭐가 씌었던 게 분명해. 못하자고 그런 혹 달린 남자랑 좋다고 결혼했을까? 오빠랑 헤어지고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다 자업자득이야. 나 버리고 딴 놈이랑 갈아타서 하늘에서 벌 준 거라고. 그 할망구가 너 계속 냉대했다며? 냉대라기보단 다 안다는 듯이 사람을 맨날 첫날 내려다봤지. 얼마나 기분이 못 같았는데. 이제 다 잊어. 그래서 이 오빠가 복수해줬잖냐. 시원하게 저 세상 보내드렸잖아.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심장이 쿵 발치까지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맞장구 치더군요. 맞아. 이미 죽고 없는데 새삼 열받아 할 필요 없지. 그래도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 할망구 때문에 지금 우리 계획이 완전히 꼬였잖아. 원래는 돈 좀 더 모아서 조용히 튈 생각이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 할망구가 집에 왔다가 너랑 내가 그렇고 그런 짓 하는 걸 다 보고 난리를 쳤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잖아. 몸싸움하다 지가 뒤로 자빠지면서 머리가 깨진 거지. 그러게 연락도 없이 집에 오긴 왜 와? 지가 먼저 싫다고 나가놓고.
그 할망구 명줄이 거기까지였던 거지. 얼른 금고나 찾아서 나가자. 경찰들이 냄새 맡기 전에 튀어야 돼. 아내의 실체를 알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역시나 엄마를 살해한 건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이었어요. 엄마가 외도 사실을 알고 따져 묻자 몸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죽인 것 같더군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불을 삼킨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죠. 간신히 진정한 저는 일단 핸드폰을 꺼내 그 년놈들의 대화를 녹음했고요. 이윽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 하고 악에 바친 고함을 지르며 장롱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놀란 아내는 경악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상간남 역시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만 보더군요. 뭐야 당신? 대체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장롱 안에서 다 들었어! 뭘 들었다는 거야? 뭐긴 뭐야? 네가 저 상간남이라 손잡고 우리 엄마 해코지했잖아! 이 쓰레기 같은... 제 노성의 아내의 얼굴이 더욱 헬스케졌어요. 아니야! 여보,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도 그냥 친구고... 친구? 넌 친구랑 그렇게 찰싹 붙어서 스킨십하고 난리냐? 장롱 안에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까 더는 잡아댈 생각 마!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아내는 시동이 멈춘 차처럼 입을 꽉 물었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상간남이 인상을 쓰면서 뒷목을 긁더군요. 야, 그냥 묻어버리자. 저렇게 자기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데. 뭐? 안 돼. 여기서 일 더 키우면 진짜 위험한 거 몰라? 그럼 어떡해? 저 자식이 쥐새끼처럼 숨어서 다 듣고 있었다잖아. 이대로 그냥 살려두는 것도 위험해. 상간남의 말에 아내는 잠시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품속에서 칼을 하나 꺼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섭긴커녕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네가 칼을 들면 뭐 날 해코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여행 가이드 일이라는 게 입만 터는 것 같지만 상당히 체력을 요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권투, 태권도 같은 운동으로 체력을 다져놓은 저였어요. 삐쩍거린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 상대하는 것쯤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덩치가 크다거나 우락부락한 근육질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상간남도 제 몸을 훑어보고는 안심했는지 손을 까딱이더군요. 센님 주제 입만 살았네. 그래도 네 와이프 앞이라고 멋진 척하냐? 까부지 말고 덤벼봐. 어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엄마 저승길 동무로 같이 보내줄 테니까. 그 입 안 닥쳐! 전 바로 상간남에게 달려들어 박치기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일격에 당황한 상간남은 그대로 뒤에서 칼을 놓쳤고요. 저는 바로 떨어지는 칼을 발로 차서 저 멀리 날려버렸죠. 이 자식이 근데 한번 해보자는 거야! 흥분한 상간남이 제게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어찌나 폼이 엉성한지 맞아주고 싶어도 못 맞아주겠더군요. 저는 고개만 까딱이는 걸로 상간남의 주먹을 가볍게 피해버렸고요. 또 한 번 발을 날려 상간남의 가랑이 사이를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억소리도 못 내고 쓰러지는 놈의 어깨를 붙잡고 바로 배에다 주먹을 꽂았죠. 상간남은 별다른 반항도 못한 채 주저앉았는데요. 그 모습에 겁먹은 아내가 허둥지둥 밖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급히 그런 아내를 뒤쫓았습니다.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거기 안 서! 여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일단은 나 좀 그냥 보내주라. 어? 내가 미쳤다고 널 보내줘? 아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워낙 체구가 작고 가벼워서 그런지 바람처럼 빠르더군요. 점점 멀어지는 아내의 등을 보고 있자니 조급함이 몰려왔어요. 여기서 아내를 놓치면 끝이란 생각이 전신을 지배했죠.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하늘은 제 편이었는지 일순 골목에서 튀어나온 자전거가 아내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놀란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고요. 전 그대로 달려가 아내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어? 그런 얘기는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했어야지. 안 그래? 저는 아내의 뺨을 몇 번이고 반복해 때렸어요. 아내가 엉엉 울어도 절대 멈추지 않았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여보, 일단 진정 좀 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 이렇게 나오면 후회할 거야. 당신이 지금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다 알겠는데 그거 사실 아니야.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것 좀 놓고. 웃기지 마. 더는 네 그 뻔뻔한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을 테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스웠냐. 뒤에서 그 상간남이랑 붙어먹으면서 호구라고 나를 멸칭한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어. 이 가증스러운 것. 니까지 쓰레기가 감히 우리 엄마를. 저는 아내와 상간남을 한 대 몰아넣고 분이 풀릴 때까지 흠씬 때려줬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둘 다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갈 무렵 갑자기 골목 너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나더군요. 제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상간남과 아내를 인계했네요. 많이 늦으셨네요. 여기 이 년놈들 우리 엄마 죽인 천하의 몹쓸 것들이니까 당장 잡아가십시오. 아니, 이 사람들 꼴이 대체... 만신창이가 된 상간남과 아내를 보면서 경찰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태연하게 정당방위를 주장했죠. 이 인간들이 먼저 칼로 절 협박했습니다. 목숨이 급박한 상황인데 어떡해요? 안 그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 뭐 잘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못하는 경찰들에게 바로 녹음 파일을 넘겼어요. 핸드폰으로 조악하게 녹음한 거라 잘 들릴까 걱정했는데 두 년놈의 끔찍한 범죄 정황이 깨끗하게 남아있더군요. 둘은 바로 경찰서로 끌려갔고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 자리에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그동안 제가 벌어다준 돈을 남몰래 빼돌려 상간남에게 보내주고 있었더군요. 게다가 제게 이름도 나이도 무엇 하나 사실대로 말한 것이 없었어요. 아예 다른 사람 신분증을 훔쳐 그 사람 행세를 하며 저를 농락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가짜였어요. 따로 돈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들이었죠.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바로 상간남과 다시 붙어먹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전 바보같이 아내의 뜻을 존중한다 어쩐다 하며 멍청하게 굴었으니 무엇보다 원통하게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네요. 아내와 상간남은 구치소에서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았는데요. 몰랐는데 저는 유가족의 신분이기 때문에 따로 그 년놈들을 만날 수 없더군요. 뭐 저야 그것들 더러운 낯짝 안 봐도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아내의 입장에선 제법 똥줄이 탔나 보죠. 1심 재판이 끝나자마자 구치소로 이송 준비를 하는 교도관들을 밀치고 제게 달려오더군요. 여보, 잠깐만 나 좀 봐봐. 구치소에서 고생 꽤나 했는지 아내의 얼굴은 형편없었어요. 피골이 상접한 데다 거칠한 피부 위로 버짐까지 피어 있었죠. 옛날 같았으면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을 텐데 그땐 그저 폭력적인 생각만 들더군요. 이제 아내는 제게 엄마를 죽이는 원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가 갑자기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여보, 나 정말 억울해. 당신은 내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강성철 그 인간이 몸싸움하다 죽인 건데 난 옆에서 같이 도왔을 뿐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도왔을 뿐이라고? 엄마 사이는 익사였어. 너네가 바닷가에 던져버리기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다고? 그때라도 병원에 데려갔으면 그랬음 우리 엄마는... 미안해 여보, 난 몰랐어. 강성철 그 인간 때문에 어머님이 뒤로 밀려나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서 깨졌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난 당연히 죽은 줄 알았어.
그때라도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너무 겁이 나서. 네가 저지른 비인간적인 짓이 그뿐인 줄 알아? 우리 엄마를 죽인 것도 모자라 돈까지 훔치려고 빈집을 덜러와? 넌 내 손에 죽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맘 같아선 네 사지를 갈기갈기 찢고 싶은 심정이니까. 나도 협박 때문에 그랬어. 강성철 그 인간이 자기 사채비 빨리 갚아야 한다고 죽기 싫으면 자기한테 협박하라고 날 들들 볶았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웠는데. 만약 끝까지 버텼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몰라. 아내는 시종일관 핑계와 변명으로만 일관했어요. 그 한심한 작태에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 그럼 네가 죽지 그랬어. 제 차가운 대꾸가 예상 밖이었는지 아내의 얼굴이 멍해졌어요. 뭐? 당신 진짜 너무하다. 나한테 느끼는 배신감은 이해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나쁜 건 내가 아니라 강성철 저 자식이라고. 어머님을 안 죽이면 날 죽이겠다는데 어떡해? 대신 내가 죽기라도 했어야 당신 속이 시원했겠어? 그래,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지. 우리 엄마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진작에 네 그 더러운 본성을 꿰뚫어보고 저어하니까 음모를 꾸며서 내쫓아? 우리 엄만 너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가 손주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어. 애초에 손주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넌 그런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하진 못할 망정 해코지를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미안해 여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미안해? 네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그렇다면 죽음으로 그걸 증명해 보든가. 뭐? 당신 너무한다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손으로 목숨을 끊겠어. 거 봐. 결국 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냥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뻔뻔스런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거지. 하지만 난 더 이상 너한테 뜯어먹히던 그 멍청한 호구가 아니거든. 네 그 예쁜 낯짝이 더는 네 끔찍한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죠. 저는 그대로 돌아섰고요. 이후 아내의 변호사 측이 요청한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 등도 전부 거절했습니다. 지리한 재판 끝에 전과가 있던 상간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아내는 무기징역 못지않은 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해주고 거짓 임신 진단서를 끊어줬던 그 의사도 결국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요. 병원도 망해버려서 지금은 신불자로 산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내는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 고통받고 있겠죠. 맘 같아선 제 손을 더럽혀서라도 더 잔혹한 복수를 하고 싶지만 하늘에 계신 엄마가 뭘 원할까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도 없네요. 엄마는 분명히 제가 모든 상처를 딛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실 테니까요. 아직 제 마음속 상처가 너무 깊지만 이제는 엄마가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복수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요. 요즘 주변에 여자 소개해주겠다는 지인들이 참 많은데요. 아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네요. 조금만 더 추억하면서 살고 싶은 어리석은 아들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엄마도 이해해 주시겠죠? 여러분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길 바랍니다. 자식의 효도라는 건 아무리 하고 또 해도 넘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